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각각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른바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이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요.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한상익 가천대 부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양강 두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강원 그리고 서울의 지역 공약을 내놨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 공약이라는 것은 수건 사업이죠. 수건 사업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예. 예컨대 경인선 지하화, 서울 도심구 지하 이게 언제 처음 나왔냐면 2000년 서울시장 선거 처음 나온 공약이에요. 예. 강원 평화자치도 92년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컨대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 평화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쉽지 어려운 거고 뭐 그 도심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나 그 불편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공약을 계속 반복하죠. 실제로 국민들 조사들 같은 걸 쭉 보면 이런 공약에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이것 때문에 표가 움직이진 않아요. 하지만 안 한다 그러면 또 표가 떨어져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도 지역 다니시면서 그 두 분의 공약이 아니 뭐 두 분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후보의 공약이 비슷할 겁니다. 다만 제가 오늘 그 윤석열 후보 그 서울에서 하신 것 중에 방역 패스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본인도 지금 뭐 QR코드 안 찍었다고 해서 지금 주소수가 있잖아요. 이 공약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개발 공약, 뭐 어떻게 제도를 바꾸겠다 공약 이런 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역 문제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의학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를 지지층들 중에 일부가 그걸 원한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좀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제발 좀 방역 공약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방역 부분은 현재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를 여쭤봤고 이재명 후보는 강원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화, 친환경 이런 이야기였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교통, 방역 패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강원도는 이제 아마 이틀째 순회하면서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당연히 맞춤형 공약을 내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대선의 구도의 한 전략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오색 케이블카 특히나 이제 강원도민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게 오색 케이블카가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내가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파장이 좀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DMZ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동해안 관광특구 이런 것들도 사실 오랫동안 했던 건데 어쨌든 강원도민들이 가장 여기에 소구하고 있는 지점은 맞아요. 그래서 잘 건드렸고 또 그 눈길 끄는 것은 어쨌든 강원도에 가서 본인 아버지가 이제 그 탄광에서 근무했고 형은 뭐 강원도 태백 지역에 살고 있다는 개인적인 인연도 이렇게 소구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예. 조금 더 연착륙을 시키고 본인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스토리텔링도 같이 함께 부각하는 그런 좀 전략의 일환으로 좀 생각이 됐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내놨잖아요. 예. 규제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내는 거 맞불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특히 서울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향배를 가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공급 위주에다가 용적률 상향 조정, 규제 완화 바로 맞불을 놓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부동산 이슈에서만큼은 내가 조금 더 보면 오늘도 보면 용적률 상향, 용도 지역 변경, 규제 완화 아주 뭐 대부분 이런 공급 위주의 전략으로 갔고 그다음에 역세권 내가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토지주 부담 최소화하고 보상 확대하겠다. 철저히 공급 위주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뭐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이것이 정말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는 뭐 어떤 국민들이 판단하신 문제지만 예.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부동산 맞불 성격으로 내 부동산 이슈만큼 내가 끌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좀 드러낸 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평 들어봤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일단은 그 파장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참 제가 대선을 처음 치는 게 92년도부터 선거권이 있었는데 예.
30년 만에 좀 독특한 선거예요, 이번. 그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는. 보통 이 배우자가 보통 개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영어로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의무를 짊어진 여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그 국가의 품위나 뭐 문화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예. 국내에서 소외된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 대변하기도 하고 그런 공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배우자 문제가 단순히 이게 아들 뭐 이런 문제보다 좀 커요. 공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김건희 씨 다른 뭐 김혜경 후보라든가 뭐 김혜경 씨라든가 김미경 씨라든가 뭐 정우영 씨라든가 김동연 후보의 부인 이름이 성함이 정우영 씨입니다. 다른 씨인데 이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이 더 집중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 안 나올까? 그리고 예. 이거 분명히 부인도 공적인 역할을 맡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따라서 지금 나온 것은 저 사과문 한 번밖에 지금 그 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두 번째로 좀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파장이 좀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한 주가 아니라 2주 연속을 가잖아요. 예. MBC가 2주 연속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설 이전까지 참 아주 안 좋은 선거 양상인데 뭐 정책이나 다른 이슈를 거의 잡아먹는 예. 그런 이슈로 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예. 생각이 좀 생각보다 그 있습니다. 여파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2주 연속하거든요. 그게 가장 커요. 예.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본방사수 메시지 잇따라 내놓고 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범죄다라고 하면서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자당 후보에 굉장히 그 말하자면 리스크를 다시 또 부각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극렬히 반발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 정치권 소고 격언 중에 예상되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변수는 변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변수는 그야말로 돌발할 때만 그것이 변수로서의 가치를 지니는데 예. 말하자면 이것이 일정하게 영향 끼칠 거라는 건 이미 다 예상이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파장을 끼칠 것이냐가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지층에게는 이게 큰 저는 파장은 없으리라 봐요.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데 예. 중도층에 영향은 있을 거예요. 아직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적게는 15, 많게는 15%에 이르는 아직도 부동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사 결정을 미루는 층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영향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찌됐건 지금 이 배우자의 녹취록을 여기에 사적인 내용이든 뭐든 이게 뭐 법원이 뭐 기준은 점은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이 대선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초관심사로 부상하는지 옳으냐?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그럼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그 형수욕설에 대한 녹취 파일도 공개하자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또 방송적 측면에선 뭐 고민된 지점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50일 남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녹취록과 그다음에 뭐 형수 욕설이 결국은 다시 또 재부상하는 이런 형국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겨우 지금 정책 선거로 이렇게 좀 가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민주당이 강조하게 될 경우는 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어떤 선들이라는 게 이제 중요할 거로 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녹취 파일이 다 공개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좀 약간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는 당장 처음에 2, 3일 정도는 당장 파급 효과가 있겠지만 조금 좀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간다면 이것 또한 이슈 밖으로 그러니까 페이드 아웃을 할 수 있는 예. 저는 타이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급력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의견에 약간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견해를 밝혔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또 홍준표 의원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넷 떠도는 얘기를 해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싫어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까지 했는데 그게 사실일까 싶고 또 그러니까 결국 한쪽이 당사자 얘기잖아요. 당사자가 남의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믿느냐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홍준표 의원 얘기는 그래서 제가 홍준표 의원은 역시 선거를 많이 치러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이 그렇죠? 조국이라는 걸로 이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그 메시지로 예. 이 녹취록의 핵심은 조국이다. 조국이라는 프레임을 다시 불러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다가 저는 코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보다는 조국에 집중을 해서 쳤을 때 대당이 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근데 저는 하여튼 본질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을 해도 별로 믿을 만한 말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나올 통화 녹음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앞서 평론가께서는 역풍에 네. 대한 가능성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한 내용 중에 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신이 피폐진 후보자, 배우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다. 동정 여론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듣기 좀 불편하고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이미 사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라는 단어로 지난 2달간 다 반영이 됐으니 예. 조금 더 설령 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심신피폐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얘기한 걸로 국민들이 너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 공세에 방점 찍어가지고 윤석열 후보까지 확대해서 공격한다면은 거꾸로 정치적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점이 저도 뭐 내 녹취록이 이제 저도 뭐 어떻게 내용이 있을지 궁금은 한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그 홍준표 의원 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사실 지난번 대선, 그러니까 경선 치르면서 조국 수홍에 굉장히 일격을 맞았어요. 말하자면 조국 전 장관이 어쩌면은 권력 투쟁의 여권 내부 권력 투쟁의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말로 옹호했다는 거에서 하태경 의원이 당신은 조국 수홍이야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받았는데 예. 만일 그 녹취록에 그런 사실들이 좀 공개된다면은 자기가 역풍을 맞았지만 오히려 제대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내 분석이 맞아서 내가 좀 일종의 이른바 명예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희망이 담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번 녹취록에서 너무 여권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격 일변도, 강경 일변도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도가 갖고 있는 이제 그 한 15%의 중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식의 역풍을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저는 언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합니다. 예. 과연 당장 오늘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된 이후에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각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면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단일화 가능성 제기에 대한 내용도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안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서 나온 내용 중에 안일화라는 표현까지 스스로 안철수 언급을 단일화요. 했더라고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와 함께 이런 얘기도 했었죠. 뭐 단일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단일화 문제는 사실 촉진하는 요인도 있고 저해 요인도 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철수를 하면 정말 정치 생명 끝납니다. 그게 좀 그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2번 단일화를 했는데 2번 다 지지율이 이렇게 낮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거대 정당,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오세훈 후보한테 졌거든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어느 정도 단일화를 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단일화 이루기 되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윤석열 후보 측도 보면 요즘 여론조사의 성명을 봤을 때 잘못하면 져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거 지는 단일화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이나 이런 내부에서도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다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단일화 급진전했던 거는 이미 지난 거니까 박영선 후보가 35%가 나오고 예. 두 후보가 23%, 24% 나올 때 단일화 급진전이 됐어요. 하나로는 못 이긴다는 게 확신해지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가 20% 이상 올라간다는 건 윤석열 후보가 20%로 내려앉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일각 이중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좀 여러 가지 좀 고민도 좀 많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기보다는 저해 요인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지율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상승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아직은. 왜냐하면 지지율은 주식하고 똑같아서 급등을 했을 때 이게 조정기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등의 중요한 요인이 된 게 MBS 그러니까 지표조사 결과를 봤을 때 주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즉 이른바 윤석열 후보한테 약하게 지지하던 보수층이 빠져나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들은 이제 선거
정치학의 지지 회귀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들의 요구가 좀 받아들여지면 지지를 회귀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일주일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끌어안고 어쩌고 하면서 지지 회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10%에서 15% 사이 요 정도 안철수 후보가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걸 뚫고 어떻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혹시 뭐 김건희 씨 근데 이건 또 뚝 떨어지느냐. 예. 요 상황은 이제 앞으로 한 1, 2주 동안 봐야 될 거예요. 향후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물론 안철수 후보 대선 전날까지 단일화 없다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도 방송에 출연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단일화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구도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로 예.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일관된 패턴은 정권 교체의 여론조사가 50에서 55%, 많게는 55%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건 구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자, 이렇게 구도가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 후보가 그러면 이 구도를 넘나드는 건 인물론밖에 없는데, 압도적인 인물론이 없을 경우는 결국 구도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역산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막판에 단일화 이슈가 부상할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안철수 대표는 한 2, 3주간 굉장히 상승세잖아요. 오롯이 안철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단일화의 단자를 꺼낼 이유가 없죠. 이준석 대표 지금 단자를 꺼내는 순간 자기 자당 후보 경쟁력의 약화를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꺼내는 건 전략적으로 옳지 않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은 기싸움으로 비춰지지만 결국은 누가 더 그때 이니셔티브를 지을 수 있는 지렛대, 이른바 레버리지를 누가 더 많이 갖고 가냐에 대해 지금 준비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5번의 단일화가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한 단일화는 이제 말하자면 화학적 융합이 안 된 이른바 이제 삼김, 노태우, 김대중, 예. 김영삼의 단일화가 깨진 것과 그다음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노무현,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가 이제 했지만 예. 실제로 화학적 단일화가 안 됐어요. 나머지 아름다웠던 단일화, 이번 4.7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안철수 이런 단일화는 전부 성공을 했고, 더군다나 DJP 공동정부까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승리에 대한 공식으로 단일화는 야권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략을 위해서 양 팀이 계속적인 어떤 자기 전략들을 수립해낼 겁니다. 지금 그 전초 단계고 결국은 설 직후가 그때부터는 단일화의 본격 기싸움이 되면서 선거 주도로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경랑 속으로 아마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예. 혹시나 단일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진정으로 화학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그게 부분이네요. 나중에 정말 양 55%에 이르는 정권 구도를 다 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죠. 심상정 후보가 오늘 예고 없이 광주를 찾아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를 했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었거든요. 내일 이제 대국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실은 정의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의당은 한국의 유일한 진보 정당이잖아요. 진보 정당 자임하고 있잖아요. 예. 한국에서 보통 여러 여론조사들을 통합해 보면은 한 2에서 3% 정도의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득표를 할 때를 보면은 예.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진보 정당의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정당 득표를 해주기도 하고, 또는 민주당 후보가 많이 앞설 때 그쪽에 투표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러면서 한 20년 동안 진보 정당을 그 사이 좀 키웠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어서 여태까지 진보 정당이 왔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정의당의 행동을 보면 자기들만의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들 확실한 지지층이 아니지만 투표를 해줬던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못 읽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는 국힘 정의당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정의당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경쟁 상대를 민주당으로 딱 설정을 해놓고 민주당을 치는 걸 끊임없이 선거 전략을 여태까지 10여 년을 계속 써왔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를 요구하고. 저는 이것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끝났다. 이 유역이 끝났어. 거기다 지금 아주 두 후보가 세게 붙고 있잖아요. 지금 정의당 끼어들 틈이 없어요. 여기서도 계속 지금 똑같은 전략을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심상정 후보가 지금 20년째입니다. 예. 20년째예요. 이번은
20년 동안 똑같은 얼굴을 똑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후보에게 후보를 지지해 줄 만한 유권자가 정말로 고수지층 빼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의당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한다는 거는 뭐 후보를 이런 너무나 큰 쇄신, 그러니까 거의 선거 포기하는 정도의 쇄신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못할 테고 그럼 대강 사람을 바꾸거나 선거운동 그 거버넌스를 좀 바꾸거나 이 정도일 텐데 예. 그거 갖고는 전 이번 위기를 돌파하기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전 정의당의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이대로 가다가는 예. 다음 선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발표할 쇄신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심상정 후보의 지금 위기가 저는 딱 한마디로 진단하겠습니다. 4등이 1등처럼 굴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4등이라면은 오롯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소수 의제에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타겟팅해가지고 정밀 타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득권이 돼버린 양대 노총에 의지하는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모든 의제를 우리가 다 안겠다라고 진보 의제를 다 안겠다라고 간 거예요. 예. 그때부터 패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3에서 5% 이내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메시지의 전파 속도라는 건 대중의 관심에 비례하는 건데 예. 그런 점에 맞췄어야죠. 타겟팅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이제 다시 선택과 집중으로 돌리고 우리가 전선을 어디에다 칠 것인가를 명확하게 그건 미리 전략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저는 사실 그래요. 이번에 진보 진보 세력 그룹끼리 한번 단일화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실패한 직후에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 그런데 의지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국민들은 양대 노총들을 이미 기득권으로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다 함께 해가지고 진보의 영역을 구축하겠다? 이거는 이제 1등 전략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오롯이 선택과 집중으로 쇄신안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설 연휴 이전에 TV 토론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과연 향후 대선판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두 분 각각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토론이잖아요. 첫 번째 토론이고 사람들 관심이 좀 많을 거예요. 하도 뭐 토론을 잘하네 못하네 서로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설법상에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으나 예,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전 다른 선거 토론보다는. 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도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아마 근데 한 번에서 두 사람이 변별력이 안 가려질 경우에는 3자 토론 안철수 불러라, 심상정 불러라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예. 점까지 확대해서 유권자에게 저는 올바른 평가를 받는 게 예. 저는 그게 국민의 알 권리에 복무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상희 가천대학교 부교수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